그러면 저희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스크립트를 다 마련해야 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로 일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주제는 활동 분야가 다른 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만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의미가 깊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있는 이승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됩니다. 여기 선소년님 말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없을 것만은 제 가슴에 이제 남아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위대하신 대한민국을 근거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어른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그분이 정말로 제대로 평가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만 사랑했고 한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할아버지 그런 좀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요. 그래서 정치인 이승만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순수했던 그분의 열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받아 안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게 이승만은 그 스핑크스 같은 면모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가 이제 개항 직전인 1875년입니다. 그리고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조선왕조의 관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통일전쟁이 일어나서 가보경장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제가 폐지됐습니다. 삶이 방향과 의미를 단숨에 잃으신 분이죠. 근데 그 뒤에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부를 처음 대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개명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조선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현대사회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근대화라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체험하는 분입니다. 제가 보면 중세인이 현대인으로 그 변모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고 극적이고 또 둘레에 영향을 미쳐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시대를 벗어나려면 미쳐야 된다. 저는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시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2천만 민중을 함께 이끌고서 그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긴 자라나서
이 고치 생활을 끝나고 그다음에 나비로 우아한 이 날아오르는 과정인데 이분은 고치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숨에 중세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건너뛰신 분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미쳤다 표현했더니 제가 존경하는 이인호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대한 그 역사학자가 옳은 얘기 했다 그러면 옳은 얘기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암을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의미에서 미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미쳐갖고 그 별거 어떤 일을 연구한다는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그 스핑크스의 연구를 지니신 분을 공부해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승만 연구와 기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부터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얘기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저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됐던 생각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으실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뭐가 그분을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한 바는 제일 먼저 우선 그분이 아주 특출한 천재라는 본인이 갖고 태어난 그분의 자질이 이제 제일 우선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한성 감옥에 계실 때에 이제 어느 날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거기서 감옥에 계시면서 이제 정교 활동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제 수감된 이제 사람들 선별해서 정교도 하고 또 도서관도 만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성경책을 볼 때 이 차고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남는 걸 좀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평생 기도를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또 저녁에 기도 또 성경을 읽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데는 그분이 기독교 신자, 신앙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이승만 우리가 제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재헌의회 시작할 때 그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릿속에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핵되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인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프란시스카 여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춘남들인데 시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잘해서 여자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혼 나이가 벌써 58세죠. 25살 아래인 프란시스카 여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왕국 회의가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활동했던 그 회의가 아니 그 만날 때 그때 얘기했던 것이 왕국 회의 있잖아요. 평화회의인가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열린 것이 저기죠.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국제연맹에서 그때 그 만주 일본이 만주 그 치고 만주 문제를 다루던데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 가서 연설도 하고 강의도 기고도 해서 크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만날 때가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 식당에 그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갖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만난 기회가 됐는데 그때 아마 프란시스 대사가 이 한국에서 온 이 노 신세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그때 여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데이트를 하면서 결국 그 1년 뒤에 뉴욕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란시스 대사가 계속 타자 손에 이 신문을 할 정도로 타자를 치고 도와주고 그 프란시스 대사가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도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비서이자 또 배우자이자 그런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강을 챙겨주셨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요소가 이승만 대통령을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하프를 거기서 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시고 우리 정원찬 총님 계시지만 프린스턴 대학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보지만 미국에서 학부는 프린스턴 대학을 더 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을 다 나왔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굉장히 교우 관계가 좋았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겠냐. 그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련이 을 이제 새겼고 윌슨 대통령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 또 그 할 때 서로 가깝게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같이 지내고 그것도 대통령이 그때 군인대 총장할 때니까 그때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 따님하고도 가까웠고 또 이런 교우 관계 있었던 것이고 그때 또 메가더 장군도 또 만납니다. 그런 것 이런들에서 이 메가더가 6.25 때 우리를 도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때 맺은 인간관계, 교우관계가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란 대한민국 그 당시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국내에서 이제 그 활동하시던 우리 교육과 동료에서 노래하셨던 김성수 선생, 송진우 선생 또 이런 분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갖춰진 것이 오늘 위대한 우리 대통령을 갖게 된 하나의 그 기본이 됐다. 제 생각은 그렇게 이제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요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하여금 큰 업적을 이루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2020년에 제가 그 전작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회적인 자리에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은 1951년서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고아들이 한 비극적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 모두 이 전쟁과 문제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남한에서 5만 명 정도의 전쟁고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죠. 개별적으로. 북한 애들은 집단적으로 이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16년 걸렸어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동유럽에서 이 북한 아이들의 행적 그리고 이 역사의 어떤 그 약간적인 자료들을 찾는데 증언자들이나 이런 찾는데 16년 걸렸는데 2020년 6월 25일 날 영화를 이제 극장에 개봉하고 끝난 이후에 다음 작품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있어요. 머릿속에 장난 같은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북한 전문 연구가는 아니지만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탐색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저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북한 사회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상처럼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문서들에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공전쟁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요. 1995년도에 평양에 갔던 한 목사님께서 평양 시내 커다란 플래카드에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셨다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정권은 1960년대에 막을 내린 정권이거든요. 근데 왜 북한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전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을까? 그리고 그 영향이 남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이승만 도당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승만 정권 오래전에 이미 막을 내린 정권을 북한 당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비난하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지. 사실 이승만 죽이기, 이승만 지우기의 역사는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승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왜곡, 거짓 이데올로기 이것은요 북한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남한의 주사파 세력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런슨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 이거는요 80년대, 90년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이고 약간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비판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면에 학살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이런 현상들이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벌어져 왔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자료들 한 4년 동안 이승만자 들어가는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했었구나 이걸 깨달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화가 이제 좀 110주년에 되는 많은 관객들이 동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정청준 누나도 잠깐 사설에서 얘기 나눴는데 망명 박사 이승만의 변호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김인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63년도에 나온 책,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대중적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80년대인가 90년대 나온 책인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뭐 상영회라든가 했을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망명 박사 이승만의 변호함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깨달음을 줬다. 이 책이 지금 뭐 베스트셀러처럼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죠. 근데 왜 제가 이 망명 박사 이승만 변호함이라는 책을 갖다가 말씀드리냐면은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와 이승만의 평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저 영화 마지막에 그런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 좀 감동적으로 보시는 분 많아요.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가난한 정권이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정권이 무려 5분의 1에 달하는 그 교육비에 5분의 1에 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 천막학교를 만들 때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나라가 5분의 1, 20% 이상을 갖다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신생 독립국으로서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사례고요. 그 이후에 토지개혁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성 선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여러 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1960년 직후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명 박사 이승만을 변호하는 책 꼼꼼히 읽어보시면 있을 테지만 굉장히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가 남겨놨던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1961년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4.19 이후에 일어났던 장면 정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의 원조를 갖다가 구하는 어떤 발표를 해요. 그 자료가 망명 박사 이승만을 변호하는 자료의 기초가 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모든 희망의 메시지들이 80년대, 90년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지도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을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을 건국전쟁은 먼지를 털고 녹을 쓸어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를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이고 4년 동안 끌고 왔던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 위원장님께서 프란체스카 여사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건국전쟁에는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취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 연애를 했던 그 카페에서 거기도 갔다 왔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페고,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오스트리아에는 프란체스카 길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큰 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작고 예쁘지만 그러니까 공원이 있는 잔디밭 옆에 이렇게 오솔길처럼 이렇게 생긴 아주 예쁜 길도 있어요. 프란체스카 리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드라고 되어 있구나. 그만큼 이제 또 지금 프란체스카 여사에 관해서 오스트리아에서 한국과 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화도 지금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 사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취재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얘기잖아요. 근데 건국전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짙게 들어왔던 이 거짓의 이데올로기를 벗겨내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승만 개인적인 어떤 풍모라든가 그를 둘러싼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1차적으로는 이 잘못된 거짓을 벗겨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좀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빠졌고요. 어쩌면 건국전쟁 2에서 좀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은 혼자서 무척 힘들게 작업을 하셨다 이걸 알 수 있는데, 혹시 기념사에서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혹시 도움 주신 거 있습니까? 이거 제작관인데. 사실 김대경 감독 건국전쟁모의 후원기관 이름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랑회하고 하나는 이제
투수 포럼 나오는데 오늘 김일자 회장이 참석 못하셨는데 제가 그 대한민국 사랑의 이사장입니다. 김일자 회장이 이제 맡으셨지만 지금 이사장이었는데 김은구 그 회장이 이제 대한민국 사랑에서 주는 애국 문화 애국 청년상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그 일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김남동 왜 김은구 회장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펀드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 펀드를 만드는데 당초만큼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아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5천만 원 가지고 작품 좀 만들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머지 한 3,500만 원을 우리 대한민국 사랑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이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결정할 텐데 그때 이제 몇 분 이사님들이 김도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인 줄을 모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느냐. 왜냐하면 그런 비싼 사회들이 뭐 어떻게 나쁘기만 사기꾼들이 뭘 한다 그러고 돈 뜯어가면 그냥 안 하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믿고 돈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분이 만든 김수의 아들들 영화를 한번 보자.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만도의 그 영화를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영화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컨셉이나 뭐 조건도 없다. 그걸 지원하자. 그래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제 기획안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모금이 아주 목적은 모금이거든요. 기금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모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 목적 위에 이제 쓰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의 그 뭡니까? 그게 되는 거죠. 이제 법적인 위반이 되는 거죠. 그 유용을 하는 거죠. 자금을. 그래서 사실 도우고 싶은 생각 많았지만 못 두고 단지 이제 우리 김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했지만 지적인 자금 정도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마 자금 좀 어려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할 겁니다. 사실은 뒤에서 많이 총장님께서 정말 애써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나오셨는데 저기 상대 출신 의원님은 서강대 총장을 지내셨고 김 감독께서는 서강대 동문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좀 영화에 미치셨어요? 저는 뭐 다큐멘터리는 좋아했습니다. 네. 영화도 좋아했고 다큐멘터리. 서강대학교는 연극반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올해 1962년도인가? 네, 가장 오래된 아마 동아리일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서강대학이 이제 이수에 미국 신부들이 와서 이제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 만들 때 그 LA에 있는 그 같은 예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할리우드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서강대 만들 때 서강대의 그 언론 그 강기 그 학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설도 좋고 최고의 학과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봐서 그런지 서강대에 그런 기질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박찬욱 배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는
김대림 감독이 또 한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가 자유스러운 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훌륭한 감독을 키워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대히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제가 원래 각본이 없었는데 제가 공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에 동문회고 있으시죠? 대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동문 뭐 이렇게 어디 승진했다던가 상을 탔다던가 심지어는 직장 옮기는까지도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동문들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잘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서울예집이라고 있어요. 동문회고죠. 동문회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예집에서 건국전쟁을 단 한 글자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구나.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문회입니다. 저는 84학번 누구누구누구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저 동문회의 회고에 실어주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인선. 네. 어쨌든 이거 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실관계는 명확히 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더 욕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거대한 어떤 장벽들, 사회적 장벽, 저는 거짓의 장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건국전쟁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각오를 좀 갖게 되는 얘기가 지금 우리 김 감독이 학교에 섭섭한 그 말씀했는데 김 감독 그 얘기 듣고 제가 동문회 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동문회 좀 내줬으면 좋고 인터뷰 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약속에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마 국민대 지금 편집 담당하는 전문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어떤 계층 간에 이거 굉장히 무슨 그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도외시하는 거죠. 저거는 그냥 우파들이 만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도 실줄 수 없다. 아니 동창 회장이 얘기해도 총장이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풍토가 학교의 풍토가 그렇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객석에서 그 송승님이 지금 한 말 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좀 갤러리의 반응을 좀 듣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셨길래 언론이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살짝 와서 듣고 가려고 그랬더니 마이크 거 좀 주셔서 이게 너무 좀 한데 아까 그 한강 도박 얘기 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홍천 그 윤감이 얘기한 거하고 뭐 대동소이 하기는 한데 저희는 저 명륜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강다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글로 가서 그걸 건너가서 이제 피난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쪽배 같은 걸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가에 몰려서 아주 전혀 질서가 없어요. 그 이제 서로 배를 타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못 넘어가고 배가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 아버님이 야 우리는 쪽배 타고 건너가다가 전복이도에서 물에 빠져주구나
공산군 총에 맞춰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집에 방공호를 파고 적치 3개월을 서울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군이 수복해서 돌아오니까 도강파하고 잔류파를 나눠서 도강파는 괜찮은데 이 잔류파로서 적치 3개월을 공산 치하에서 무사히 지낸 사람들은 그 부역하지 않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봐서 사람들을 좀 못살게 굴었던 그런 후유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복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땅이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무슨 소설의 일부라든가 무슨 어떤 분이 기록하시는 거에 그 당시 적치 3개월 동안에 서울에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라도 그거를 묘사한 기록이 없답니다. 아무도 그런 기록을 남긴 일이 없어서 제가 외람되지만 한 3년 전에 회고록을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내면서 이제 그 당시에 6.25 때 제가 이제 징집이나 무슨 노력동원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렇고 이제 뭐는 다 알아들을 만큼 눈치는 있을 만큼 크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방공호에 숨어 있는 가족들의 식량 조달 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니까 하지 감자나 무슨 가지, 애호박 이런 건 줘도 쌀보리는 절대 안 줘요.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저기가 있어서 미아리곡에 넘어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란 데가 창동, 지금 도봉구 창동이랬는데 아주 숭악한 농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채소를 짊어지고 미아리곡에 넘어서 집에 오는 동안에 기총조사 하면은 또 민민군들이 여기서 막 대학 총 쏘고 우리는 또 머리만 수치분야를 갖고 뭐 이러던 그런 광경을 조금 이렇게 기술을 했더니 그 적치 3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묘사한 기록이 없는데 그게 상당히 몇 줄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대단한 기록이라고 여기저기서 그거를 좀 인용해도 괜찮겠느냐고 가져가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그냥 뭐 여기서 접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송순영님께서 말씀하신 그 9.28 수복 이전까지 고생하신 분의 그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앙일보를 오래 이끄신 홍진기 유민 선생님의 전기에 당시 홍진기 선생님하고 민복기 대법원장님이 함께 숨어 다니면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근무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출세에 도움이 될지. 여기 또 한 분 여기 지금 죽산 조홍원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 아주 희귀한 분이 계십니다. 주대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가 짧아서
드릴 말씀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유신 헌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34살까지 그 어떤 젊은 시절에 이제 15년 동안을 우리나라 민주헌정이 중단됐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시절 보내도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청춘을 다 보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우친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1989년에 이제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몇 년 동안 그때 그 학자들 중에서는 뭐 장상환 교수라든지 그 장상환 교수는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유명한 분이고 또 허영무라고 나중에 민주노총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 이런 진보적인 학자들도 포함된 거기에 또 이제 좀 책임자는 김성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자료를 모아서 농지개혁에 대해서 밝혀서 이렇게 아주 큰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한국농지개혁사연구라는 책을 1895. 그런데 저는 그때 참 놀랐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농촌에 가보고 또 아니면 제가 또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농지개혁이 북한 농지개혁은 뭐 무상모수 무상분배 이거 뭐 성공을 했고 남한 농지개혁은 뭐 유상모수 유상분배고 또 사전에 무슨 방매를 해가지고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 고로 아직도 한국은 밥 먹는 사회다. 지주 소작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밥 먹는 사회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식민지 밥 먹는 사회론 박현재 선생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의 결국 이제 마오의 어떤 그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점이 그대로 이제 했는데 운동권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보고도 사실을 보고도 그냥 안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그런 연구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농지개혁에 관한 남한의 농지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전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인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인식은 왜 이런가? 인간의 머리란 게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아마 그 89년 그 전후로부터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번에 이승만 기념관 주연을 제가 뭐 사실 아주 그 대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그게 낄 자리는 아니지만 아마 어떤 보다 국민 통합적인 그런 어떤 기념관 건립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아마 저도 불러주신 것 같은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보다 통합적인 대한민국 역사관 그리고 아까 그 감독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건국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제 식으로 그 말을 바꿔 하면 대한민국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주의, 대한민국 중심주의를 우선 저기 손자가 유치원에 가서 당문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 하는 노래를 배워오는데 당문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신치호 선생님 시절 이야기 대일본 제국의 그 속에서 우리 민족 정체성 지키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가치로 세워진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다 중심으로 역사서술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밸런의 의견을 듣는 게 실은 중요한데
주최측에서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자제당에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승만 하면 머리에 무엇을 남는가 심상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정답을 끝내려고 합니다. 선생님. 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꿰뚫어 보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이제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한 그 내용은 그분은 정말로 우리 국민을 사랑했다. 정말 우리 백성들 그때는 백성들만 썼지만 우리 국민들을 사랑했고 정말로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분이었다. 그래 자나깨나 눈만 뜨면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한 그런 분이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로서 가득 찬 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취재를 하는데 데이비드 필드라는 이승만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미국인이 약간 좀 반농담식으로 이승만은 소셜리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 사회주의자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사석에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다시 한번 이승만을 되돌아봤어요. 충분히 그렇게 그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1948년도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실 지금과 같은 여성이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청정권을 얻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여성들이 투표권 하나 얻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정말 선물 같은 투표권을 얻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보적인 거예요. 사건입니까 사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대화 한번 한 적이 없어요. 토지개혁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필리핀에 토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필리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직접 현지에 들어가서 필리핀 사회를 좀 보고 취재를 했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은요, 많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뒤를 이을 제2의 두 번째 주제로 필리핀을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국제적인 상황에서 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지주가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토지개혁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의회에 들어가서 이상한 법안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필리핀의 경제가 정체되는 역사입니다. 그만큼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서 깨달았습니다. 2004년도에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가 와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나라는 자원도 풍부하고 나라도 크고 이렇게 풍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왜 발전이 안 됩니까? 룰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질은 대한민국과 같은 토지개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그 많은 지주들의 반대와 이것을 단칼에 물리치면서 나갑니다. 저는 영화 만들 때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을 굉장히 좀 여러 번 판독을 했는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미국의 정치인들이 요즘 유행처럼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밤하늘의 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남쪽은 휘황찬란한 밤입니다. 북쪽은 암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것이 우월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진만 보여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단지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와인 네이션 스테이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했는가에 운명이 다 바뀌었다. 국가에. 자, 그렇다면 정치 체제의 선택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는 쉽게 부르면 뭘까요? 국민이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했는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한 겁니다. 김일성 대신. 그 차이가 우리나라 70년 이후에 이렇게 큰 차이가 갖고 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실의 왜곡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역사에서 착시가 이루어지는지. 얼마 전에 저는 광화문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동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순신 동장 뒤에서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최 측의 어떤 카메라맨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 군데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떤 여성이 매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1949년도 6월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어요. 500명의 군사 자문단을 남겨놓고 2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 주력부대가 철수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주한미군이 철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베트남 패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수많은 평화협상들이 있었죠. 마지막에 1973년도 평화협정이 미군의 철수로 비결되면서 결국 베트남은 2년 뒤에 패망한 겁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 감히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 봐야 됩니다라고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광화문을 지나가는 그 누구도 침묵합니다. 두 가지겠죠. 알면서도 모르고 침묵하고, 진짜 모르고 침묵하고. 저는 고국전쟁 2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힘,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 감독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말을 미리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